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 조지아주부터 가보겠습니다. 구금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을 태우고 귀환할 대한항공 전세기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낮 12시, 우리 시각으로는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공항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새벽에 폭스턴 구금시설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이런 일정에 맞춰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송 과정에서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수갑 착용을 포함한 별도의 신체적인 속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수갑 같은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미국을 다시 방문할 경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 측이 우리 근로자의 전화 통화를 허용하고 사복 착용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양쪽의 협력사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구금자들에게 공용 전화로 5분씩 전화 통화를 허용해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감된 한국인들에게 사복을 착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다만 이 조치가 언제 이뤄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되도록 많이 받고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두 번째 공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임기 시작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차례나 회견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내 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이 추린 핵심 질문에 이 대통령이 우선 답한 뒤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약속대련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일단 90분으로 예정된 회견 시간은 이 대통령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기로 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견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로 민생과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AI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고용 확대, 집값 안정, 그리고 증시 활성화 등과 관련한 대책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현재 50억 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도 공개될 거로 예상됩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통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 등 한미 간 쟁점 현안 또한 회견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북중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구상 역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후속 조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놓고 여권 내에서조차 일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내용도 질문지에 들어갈 거로 관측됩니다. 하나같이 풀기 힘든 난제들이지만 결국 열쇠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 대통령의 언급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수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른바 망언 논란을 딛고 타결된 건데 정기국회 파행도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나왔다며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시간쯤 뒤 민주당은 목소리 주인공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라며 한 매체가 찍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이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넘어 의원 제명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 정신입니까?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더 센 특검법 등을 의제로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예상과 달리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했고 인력 증원도 1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짠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역시 타결됐습니다.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개정안을 놓고 24시간 필리버스터 공방전 등 정기국회 파행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전망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목포에서 붙잡혀 압송됐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50여일 만인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형사기동대에 둘러싸여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압송됩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그야말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앞서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어제 오후 6시 14분쯤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도주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인치 절차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밀항시도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국가수사본부에 공개 수배를 요청하고 이 부회장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건 전 대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하며 조사 내용을 다져왔습니다. 주가 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체포된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씨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유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씨의 오빠가 내일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애초 소환 통보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일정과 관련한 사정이 있다는 건데 특검은 이와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유환 화백 그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의 대가로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요청으로 자금을 받아 그림을 구매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특검은 김 전 검사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진우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 물론 김진우 씨가 왜 장모 집으로 그림을 옮겼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김 씨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아이들 유괴를 시도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유괴 시도가 잇따르고 있죠. 매년 200건이 넘게 발생하는데요. 나쁜 어른들이 힘없는 아이를 노리는 가장 큰 동기는 성적 만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장난삼아 재미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가 붙잡힌 20대 남성 3명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반응이나 경찰의 대응을 보고 쾌감이나 희열을 느낀다거나 약자인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요즘 뉴스 보면서 걱정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유괴 방지 교육을 늘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짝퉁 명품이 판치고 그 규모가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것만 해도 4,061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장신구가 3,762억 원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반클리프 아펠과 까르띠에 두 브랜드가 전체 적발액의 80%가량이나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디올과 샤넬, 에르메스까지 합치면 전체 93%에 달합니다. 위조 시장이 하이 주얼리 브랜드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불황 속 명품 소비는 가방에서 주얼리나 시계로 옮겨갔죠. 이 점이 위조 상품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엔 짝퉁이 틱톡이나 유튜브 라이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게 특징인데요.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새로 라이브 방송을 켜면 돼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최근 K-팝 데모넌터스가 뜨니까 중국에서 불법 짝퉁 굿즈가 판치기도 했습니다. 세관 단속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엑소더스, 대탈출의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로펌으로 또는 법원으로 검사들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퇴직 검사 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을 기점으로 급증했습니다. 개혁 대상이 된 검찰에서 떠나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99명이 법복을 벗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몸값을 고려해서 일찌감치 로펌으로 짐을 싸는 검사들도 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법원으로 향하는 검사도 많습니다. 올해 경력법관 최종 후보자 중에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가 되면 대탈출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선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검사보다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상실감도 큰 상황입니다. 9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찢어진 타이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도 쉽지 않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을 지나 2차선으로 옮깁니다. 앞서 가던 1톤 트럭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체 모를 물체가 날아오릅니다. 찢어진 타이어 조각인데 앞차가 밟고 튕겨오르면서 사고 차량을 덮친 겁니다. 갑자기 앞에 타이어 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바꿔서 가는데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바꾸면서 뭐가 날아오는 거예요. 타이어 조각은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정차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인 차량은 없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간다든지 아니면 갓길에 뭐 화물차가 멈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멈추거든요. 근데 크기나 봤을 때는 좀 큰 화물차 같아요. 허리 통증까지 앓고 있던 운전자는 낙하물 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량 앞유리도 박살나면서 수리 비용이 300만 원 나왔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이렇게 큰 타이어가 터졌는데 왜 치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몸이 너무 많이 다쳐 있고 지금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낙하물 사고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238건 가운데 6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책임 강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도로관리청이 그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면 세금,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충당하면 되죠. 도로 위에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 애먼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인천 청라에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식당과 빨래방 등이 밀집한 상가 앞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시뻘건 화염이 가득하고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파스타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가게 안에 있던 식당 주인이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주방도 좀 소실이 있고요. 예. 주방 소실이랑 주방 가게 도구들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부주의로 불이 환기구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집 바닥과 가재 도구들이 까맣게 그을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48층짜리 고층 아파트 14층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늦은 밤 휴식을 취하던 주민 1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배 저장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이는데 530제곱미터 규모 창고 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갑자기 연기됐던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출국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내에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참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급물살을 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국 측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출국되는 게 오래 걸렸던 배경, 지연됐던 배경, 수갑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신체적 속박을 하고 뭐 예. 비행기 태워 보내느냐 안 태워 보내느냐의 이슈가 있었다는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프로토콜대로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 미국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편법성으로 비자 같은 것들이 발행이 되면 비자를 이용한 거죠. 발행이 됐다기보다는 편법성으로 비자를 이용함으로써 이 구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남북 간의 교류,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예. 이것을 그러니까 신체적 속박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또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계가 악화되는 거고 한국의 이제 미국의 투자자라는 투자 심리가 혹은 투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것에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체적 속박을 해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늦추고 속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한국과의 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직장에서 고용돼서 나간 분들이 어떻게 보자라면 이렇게 약간 범죄자처럼 되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양국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고자 뭐 하루 정도 늦춘 이런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미 간의 외교부, 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지금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가 될 것이지만 뭐 비자 허용 범위라든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떤 걸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하고 또 받아내야 할까요? 뭐 크게는 뭐 두세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현행 단기 비자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비자를 발행받고 이제 미국에 방문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엔 대신 근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이 비자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뭐 추방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형성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가면서 약간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단기 비자에 대해서 지금처럼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슈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새로운 비자의 발급. 그러니까 이것의 기존의 단기 비자 시스템은 좀 어렵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보자라면 새로운 형태, 호주 같은 나라들이 특히 미국에 투자할 때 이런 새로운 비자 형태를 발급해서 근로도 조금 할 수 있고 교육도 조금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완벽한 근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H-1B 비자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굉장히 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술 측면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비자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진짜 근로 비자고요. 근로 비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쿼타,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쿼터 같은 걸 좀 늘려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진출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해서 우리나라 직원들이 미국에 근로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좀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결국 단기 비자 제도의 개선, 그러니까 잠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고급 과학기술자 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만들자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미국의 정책이 너무 엉망으로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도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일방적인 일관된 방향성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또
또 간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간밤은 아니죠. 저희가 그걸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신들의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하기 권장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신뢰관계란 것이 약간의 지금 관세 때문에 힘의 논리 비슷하게 가면서 네. 그냥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 투자 간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의 협력을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많이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체를 어떻게 또 멈춘다, 이런 투자의 흐름을 멈춘다 그러면 또 관세를 올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네. 이것이 또 미국, 한미 관계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거기 때문에 뭐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제 약간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측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인허가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노동시장의 어떤 근로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 협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체 흐름 막기는 어렵다. 또 지금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를 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관세를 또 올리게 나면은 협상을 또 재협상을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 외교적 채널이라든지 기업 간 채널, 기업과 또 미국의 주정부 간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코스피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결국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어가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도 개선이라는 게 뭐 특히 소액주주 보호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법 개정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상법 개정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 수혜받는 수혜주들이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AI 관련, 그러니까 미국발이죠. 미국발 AI 관련 주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의 혜택을 받은 뭐 조선이라든 이런 주식 더하기, 그다음에 이번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이 사실 주가를 올리고 있고, 특히나 이런 지배구조 개선 관련 분야는 기대감에 따른 어떤 주가 향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기대감을 잘 살리고 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운영하느냐가 주식시장을 더 올리거나 뭐 내리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문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50억 원 이상 지금대로 유지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진짜 공식화가 됐을 때 이게 호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어떤 조정받을 계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네네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10억에 대해서 이제 50억을 올리게 되면은 양도세를 내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예. 그 말은 흔히 말해서 이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투매하는 현상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뭐 긍정적인 뉴스로 네네네. 본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러한 뉴스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뉴스들이 이미 어제 다 퍼졌고,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어제 주가 그러니까 사실 많이 올랐죠. 역사상 네. 최고치를 경신함으로써 3,317까지 갔던 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 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17 갔다가 14까지 약간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 기대감이 분명히 형성이 돼 있고, 대통령의 발언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확인해주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이 이후에 다른 정책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더 오를 수 있느냐, 예. 더 내려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더 있어요.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더 센 상법 개정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센 상법 개정안. 이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게 기업을 옥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기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규제란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영업 판단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메커니즘 때문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들은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양도세 이슈처럼 예.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시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풀어주고 있는 이런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사항들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은 사실 주주 환원에 대한 문제고 이 주주 환원 수준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게 행동주의 쪽으로 지나친 행동주의 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하락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들은 다 결과의 문제들이고 행동주의가 커진다든지 행동주의가 지나치게 커져서 경영에 방해가 되고 이게 장기 투자 메커니즘에 우려가 그러니까 환원을 먼저 하고 투자를 줄이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사실 네. 좀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고 뭐 법조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늘리면서 주주 환원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제도의 운영 같은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결국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뭐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코스피를 좀 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좀 많았거든요. 이 배경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 우리나라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외국인들 기관들은 흔히 말해 순환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모멘텀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버는 이런 투자지만 예. 기관이 들어올 때는 지금 약간 저점이니까 오를 수 있는 뭐 포텐셜이 있고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고 잠재력이 또 실현되면 또 팔고 내려가고 팔고 또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투자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장 자체가 아까 이제 지금 신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부양을 할 것 같다. 양도세 분야 같은 것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주식 분야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또 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기관하고 개인 투자는 굉장히 다르고 예. 기관은 흔히 말해 순환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저점에 가서 어느 정도 고점이 되면 파는 이런 흔히 말하는 이런 전략들이 피고 있기 때문에 팔고 사고 이런 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뭐 샀다는 것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은 좀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은 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좋은 소식만 계속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하지만은 영화 범죄 영화 같은 데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KT와 관련된 불법 소액 결제 피해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범죄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하면은 그 컴퓨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에 흔히 말해서 코드 같은 거 넣어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탈취하는 방법을 해킹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번에 그 KT 사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소형 기지국을 아예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갔다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호벽이라고 해서 이제
못 들어가게끔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네. 그걸 뚫고 들어가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을 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기구 그러니까 이게 KT 자체 건지 아니면 이 해커 혹은 이 범죄 집단에서 새로 갖다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에 새로운 걸 갖다 놓고 원래 그냥 사실 KT에 쓰는 방식을 동일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유지하고 상품권 구매 등 소액 결제라고 이것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뭐 한 7, 80만 원에서 큰 네. 분들은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총액 1억까지 가는 이런 피해가 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방식의 어떤 뭐 해킹 혹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물리적 기구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빼나가는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SKT에서도 해킹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통신사 해킹 사고에 늘 빠지지 않는 게 이 통신사들의 늑장 대처인 것 같습니다. KT도 이번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KT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죠. SK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뚫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뚫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T가 처음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 없다. 왜냐하면 사실 흔히 말하는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망이 탈취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늦장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조금 감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으니 분석을 해보겠다. 혹은 정확하게 빨리 파악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신 분들은 이 KT 측에서 우리 아무 문제 없었다고 대응 나오면은 그 또 며칠간은 굉장히 또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황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요, 그걸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몇 배가 된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축산 분야의 기술과 산업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산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AI 기술이 적용된 축산물 품질 평가와 농장 시설 등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돼지 사육 시설을 똑같이 설치해둔 전시장. 측정기가 임신한 어미 돼지의 체형을 정밀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해 분만의 최적 상태가 되도록 사료를 조절합니다. 축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설비로 한 해에 1.5마리 정도 더 낳을 수 있고 건강한 새끼 돼지를 낳을 확률도 올릴 수 있습니다. 3D 고속 스캐너를 이용해서 등각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마른 모도는 더 밥을 주고 찐 모도는 덜 주고 해서 최적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축산 전문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축산업계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 농장 관리와 품종 개량, 축산물 검사까지 축산업 모든 분야에 AI가 적용된 새로운 기술이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AI 기술을 적용한 축산물 품질 분석과 스마트 농장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산성은 높이면서 업계 골칫거리인 축산 분뇨와 악취 문제를 해결할 묘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좀 줄여야 되고 생산비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환경 문제, 축산 분뇨 처리 문제, 악취 문제 결국 기존에는 이제 경험이나 관행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스마트 축산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해외 10개 나라 40여 업체를 포함해 모두 230여 개 축산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12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수시 모집이 마감된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사와 종로학원, UA 등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의예과 수시 전형 경쟁률은 10.92대 1로 13.56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지원자 수도 240명 줄어든 1,0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수시 전형에서 30.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고려대 의대 역시 올해는 경쟁률이 22.97대 1로 낮아졌고 지원자 수도 24.8%나 줄어든 1,53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말썽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은 선선한데요. 동시에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낮에는 아직 덥더라고요. 오늘 기온 전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로 산뜻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한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고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가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 대전 2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쪽 지방은 서울 32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방은 포항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8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에도 단비가 내릴 텐데 10에서 4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와 함께 낮더위가 일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1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